지역과 소셜비즈에서 왔고요. 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을 맡고 있는 이원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오늘 강의 자료랑 조금 다를 겁니다. 이게 지금 드린 내용이 작년에 제가 만든 자료인데 이게 이제 시대가 한 1년이 좀 지나고 해서 조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좀 지루한 감도 있고 또 얼마 있다 보니까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얘기 자꾸 들으실까봐 조금 다른 얘기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 중요하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책에 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덧붙여서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오늘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은 저희 같은 회사에서 2명 다녀갔죠, 그죠? 교육 다 들으셨잖아요. 오늘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저런 소개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2명 정도가 사회적 기업 200개, 마을 기업 100개, 협동조합 500개, 800개 정도 경북에 있는 그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는 곳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돈 버는 게 최우선 목표가 아닌 비영리법인이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이 3번째인데 사실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표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앞에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협동조합의 한 법인 형태거든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오셔가지고 나도 인건비나 사업비 지원된다던데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지원제도랑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때문이시거든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지 말라고 일단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3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구분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고용부에서 인건비나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고요.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고, 협동조합은 단순한 그냥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형태입니다. 만든다고 바로 지원해주고 이런 것 없거든요.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은 만들면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는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을 만들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신청할 때 최소한의 요건인 법인이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게 되고요. 또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협동조합인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 조금 환영받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협동조합 자체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갖춰야 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협동조합은 이미 만들 때부터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주적 기업이고 또 이제 지역 경제에도 어찌됐건 도움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봐서 이제 이런 부분들 쪽에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것도 정부에서 어떤 바라보고 있는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죠. 마을기업인 협동조합은 숫자가 많지 않지만 사회적 기업 중에서는 한 200개 중에 한 20여 개가 협동조합입니다. 여기 지금 도시락 먹고 계신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이죠. 그 외에도 경북에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이 있는데 사례나 혹은 이제 조직 형태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조금씩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협동조합이라고 딱 떠올려지는 그림들인데요. 사실 대부분 보면 이제 바로 이게 협동조합인가 했었던 곳도 있고 알고 있었던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우유팩 보면은 이제 서울의도 협동조합이라고 딱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사실 이 일 하면서 알게 됐고 남자들 다 아시다시피 축구단 또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2억 개 정도의 협동조합 형태의 축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시민구단들인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는 형태입니다. 서울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낙농하시는 분들, 소 키우시는 분들, 젖소 키우시는 분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공동으로 출자하셔가지고 우유 가공하는 시설들 갖추고 유통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일괄적으로 서울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합원들이 이제 만든 은행의 개념이니까 사실 조합원들한테 협동조합은 뭔가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조합원들한테 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요거는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의 농장주들이 이제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동조합이 그 우유를 가공해서 많이 팔면은 이익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합원들한테 이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돌려줄 때 협동조합 좀 특이하게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돌려주냐면은 1년 동안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면 12월 끝나고 나면 우리가 1년 동안 얼마 벌었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한테 얼마 나눠줘야지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이 많아져서 법인세 같은 거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돈 많이 벌면 세금 더 내게 돼 있거든요, 회사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까지 딱 운영하면 대충 우리 한 12월쯤 되면 얼마쯤 더 벌겠구나라고 하는 게 나온대요. 나오면 가결산 형태로 뽑아가지고 그때부터 12월 때부터 이제 우리 그 조합원인 농장주들한테 우유를 사올 때 훨씬 비싸게 사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던 방식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 조합원들한테 세금으로 나갈 것들을 더 돌려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하면 예금 이자는 더 쳐주고 대출 이자는 싸게 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협동조합이 잘 되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잉여금을 돌려드린다. 이득을 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사례인 거죠.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공동 브랜드를 만든 경우고 아까 시민구단인 거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뭐 이사장도 선출하고 예를 들면 이제 시민구단으로서의 어쨌든 결정적인 운영에도 참여를 하지만 회원으로서의 역할들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경기장 갔을 때 관람권, 입장권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비조합원에 비해서 훨씬 더 싸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코사마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실 지역에 보면은 나들가게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옛날에 슈퍼마켓이었잖아요. 그죠? 슈퍼마켓들이 우리 이마트라든지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 뭐 이런 거 하이마트 뭐죠? 하여튼 뭐 그런 거 홈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가격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대량으로 생산해야지만 대량으로 구매해 와서 대량으로 창고에 보관해 뒀다가 그 공동으로 유통 같은 걸 해야 사실 가격 단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우리 슈퍼마켓에서 필요한 것들을 대량으로 사서 가격을 낮추고 보관했다가 우리 협동조합 형태의 이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제 좀 싸게 구매해서 가격 경쟁을 좀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정들이 왜 좀 안 좋으세요? 예? 표정들이 좀 오늘 좀 교육이 오늘 몇 시부터 있었나요? 3시부터요? 좀 지겨울 때가 되신 것 같네요. 예. 아무튼 그 외국의 사례들로 좀 나와 있지만 지금 제스프리나 선키스 같은 모델은 이제 농업 기반이잖아요. 우리 농산물들은 주로 이제 협동조합보다는 이제 영농조합법인들이 사실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경북에는 이제 농업이 가장 그 제1산업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농민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좀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로컬푸드 형태 협동조합들도 대부분 이제 생산량 자체가 적거나 영세하거나 이런 분들끼리 현재는 좀 많이 뭉쳐져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 외에 뭉치는 방식들은 농업인들은 영농조합법인을 만드시는 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절세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유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운영 방식은 똑같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협동조합한테 이제 좀 사업, 시장, 좀 제한된 시장을 만든다라든지 영농조합법인에 비해서 협동조합은 비농업인들도 결국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업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비해서 조금 장점일 수도 있는 업들이 좀 있어요. 뭐 그런 분야 쪽에서 조금씩 찾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사례들 보시면서 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은 뒤에 가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딱 다시 살펴보겠지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 소유한 사람들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충족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협동의 방식으로. 그럼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출자금에 대한 제한 규정 같은 것들도 있고요.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의사결정으로 부여된 그 표, 1인 1표제 뭐 이런 것들이 그 제도적으로 좀 마련돼 있죠. 그 필요 충족 요건은 아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요즘에 보면 이제 생협 같은 거 많이 아이쿱이라든지 뭐 자연드림이라든지 좋은 농산물 사는 걸 목적으로 조합을 만든 사람들, 소비자들이 만들면 그 우리에 필요한 거는 괜찮은 농산물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게 우리의 필요 조건인 거고, 그리고 어떤 아까 전에 서울처럼 낙농 그 생산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제품으로 가공하고 판매하는 게 우리의 필요 조건이잖아요. 근데 개개인 농가들이 그걸 해내기 어려우니까 함께 모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가 중심인 협동조합이냐, 소비자가 중심인 협동조합이냐, 혹은 이게 섞여 있는 구조들도 있고요. 누가 주로 조합원을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도 다르고 돌려주는 방식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의 이해관계자 구성을 보면서 조금씩 더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 저는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제 보통 아주 기본적인 역사적 배경 정도만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영국에서 제일 먼저 제가 한 페이지밖에 안 썼어요. 예. 그리고 한국 거 대충 갈 건데,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이제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한 거죠. 영국에서. 요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책에서 많이 나왔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 가격,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은 더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하는 이기심이 가격으로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게 가격이 올랐다 내려갔다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산업혁명처럼 어떠한 그 시대적 변화를 겪으면서 독점적으로 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제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생산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꽁꽁 쥐고 있으면 시중에 물건들이 도는 게 없으면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쵸? 막 이런 거라든지, 혹은 이제 가격을 담합한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솔직히 소비자들만 피해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산자들의 어쨌든 이제 비도덕적인 시장 참여, 말이 좀 어렵나요? 어쨌건 시장에서 나쁜 행동을 자꾸 하는데 정부에서 규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 말은 그때 당시에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일컬어졌는지는 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출자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했던 생필품, 그때 당시에는 촛불, 오트밀, 당장 먹고 불 피우고 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시간 이런 부분들 보셨겠지만 이제 여성에 대한 참정권, 그리고 이제 최저 근로 시간,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순환근무제 이런 것들을 이미 옛날부터 해오던 곳이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이탈리아 같은 곳은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사업 중심으로 하는, 약간씩 유럽에서 이제 지역별로 협동조합에 좀 두드러지게 잘하는 협동조합들이 좀 몇 곳 있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는 뒤에 나오겠지만 2013년도부터 이제 협동조합이 법으로 제정되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우리 누구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죠. 간단하게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건 길게 할 얘기는 없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2012년도에 제정이 돼서 2012년도 12월 1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13, 14, 15, 16, 이제 17이니까 4년하고 조금 더 지났죠. 그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북에 한 500개 있으니까 1년에 한 100개 정도씩 생겨났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초창기에 좀 많이 생겼어요. 이유가 이제 기재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그 돈줄을 쥐고 있는 부처에서 협동조합 한번 만들어 보시라라고 전국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면 있을 줄 알고 일단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500개의 협동조합은 그 중에 이제 일단 단순하게 설립 신고만 해놓은 상태,
그리고 등기만 해놓은 상태, 사업자 등록증 만들었지만 매출이 없는 상태, 이런 모든 숫자들이 다 카운팅돼서 한 500개예요. 그래서 실질 가동률은 한 20%도 안 미친다, 못 미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괜찮게 하는 곳들은 매출 실적이나 이런 곳들이 좀 있는 곳들은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가서 이제 지원 사업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을 받지 않고 자생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협동조합들 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으신 분들이 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특정 지원 사업도 있고 그 공동의 어쨌든 사업에서 공동사업, 공동생산 이런 쪽에 시너지가 좀 있다라고 만들어 뒀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2012년도에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한국 협동조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개나 두레나 뭐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뭐 중요합니까 사실, 그쵸? 옛날부터 이 농협, KTNG, 뭐 신협, 새마을구 이런 거는 개별법 따로 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런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 영역인 것이고 90년대 들어서 이제 외국에서 아까 로치데일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들어오신 분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 먹거리 운동, 착한 밥상 운동 이런 거 하면서 엄마들이 모여갖고 이런 소비생협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한 게 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2012년까지 넘어오게 된 겁니다. 전국의 협동조합을 딱 숫자로 보면 이제 저희가 그렇죠. 상대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숫자는 좀 적은 편이에요. 이따가 요즘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3년 2013, 14, 15년 3년 동안 만들어진 사회적 협동조합은 불과 3개, 6개 밖에 없었는데 작년 한 해만 거의 뭐 한 7, 8개 정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식사하셨던 푸드앤디자인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도록 조직 변경을 좀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비영리법인 제한사업 입찰을 많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위탁사업이라든지 공익사업을 하는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공익사업하는 협동조합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들,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들한테 사업 독점적 지휘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공공시장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우선해 놓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만 7개, 올해도 한 10개 정도만 10개 정도 더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그만큼 일반 협동조합일 때는 여러 뭐 장애인 기업, 인증사회적 기업, 뭐 여성 기업 뭐 이런 데랑 막 경쟁을 해서 사업을 따오는 것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죠? 경쟁도 너무 심하고.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 구매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약간 그 시장을 조금 제한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에게만 열어놓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어떤 모습. 요즘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경북 전체. 아니, 경북도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그 기재부나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뭐 한국사회적협진흥원 같은 경우도 사회적 협동조합의 적극 육성을 많이 좀 기대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분위기에서는 이따 사회적 협동조합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만들면서부터 사회적 기업보다 사회적 기업 요건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정받는다. 그 요건보다 더 어려운 요건을 충족해야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기만 해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지정을 따로 받지 않아도 지정시켜 주려고 하는 논의들도 좀 있고요. 그만큼 지역에 공익성이 강하다는 거죠. 약간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또 뒤에 가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참고 삼아 일반 협동조합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걸 다 나열해 드릴 수는 없어서 사회적 협동조합만 14개 정도 갖고 왔는데 아직까지 변변한 생산품이나 서비스가 없어요. 뭐 최근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겨난 지도 다들 얼마 안 됐죠. 그죠? 예. 보시면 2016년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생겨났죠. 대부분 이제 교육 서비스라고는 하는데 뭐 전부 다 뭐 그런 데입니다. 뭐 여기 숲회원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숲 체험 교육하는 데고, 뭐 할배 목공소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들이 이제 지역 개발이라든지 뭐 독거 어르신들 뭐 집 고쳐주는 사업, 할머니들은 약간 묵공장 혹은 이제 그 두부 공장 이런 거 하는 걸로. 근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제품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이제 우선 구매를 하려고 해도 사줄 게 없어서 다른 지자체에 지금 문의해서 사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살 수 있는 것들, 생산품이나 서비스가 만약에 이제 내가 앞으로 창업하려고 한 아이템 중에 있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우선적으로 고민해 보는 게 저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보시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근거죠. 지금 이제 2017년도 올해 이제 783개의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들로만 그러니까 구매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 같은 것들이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경북의 공공기관들도 꽤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아까 제가 14개의 사회적 협동조합 변변한 제품이 없어서 저쪽으로 문의가 많이 오지만 매칭을 잘 못 시켜드리고 있어요. 작년에 하나도 경상북도랑 이제 뭐 지역의 시군지자체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뭐를 좀 사주고 싶은데 좀 살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서 문경에 가면 이제 문경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문경여고의 재학생들, 전교생이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보면 매점 같은 데 보면 이제 탄산음료도 많고 뭐 먹거리들이 이제 좀 자극적인 게 많으니까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우리 매점에서 살 수 있게 1인당의 전교생이 5,000원씩 내서 출자해서 만든 협동조합이거든요. 그 협동조합이니까 학교에 이제 그 매점 안에는 볼펜이라든지 A4지 이런 것도 좀 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좀 유통이라도 좀 해서 딴 데 거 떼갖고 오면은 제가 이제 연결시켜 드리겠다 그래서 쭉 해서 조금 팔아드렸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해서 공공기관에 납품을 많이 해갖고 여고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잉여금이 많이 생기면 학생들한테 그 새우깡 한 봉지 2,000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싸게 공급해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영리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랑 입시 준비 바쁜 고등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안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또 소개시켜 드릴 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조금이라도 구매할 수 있을 만한 것들 뭐 좋고 또 특히 학교 시장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교육사업 이런 것들은 시당초 시작 자체를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는 게 좀 유리합니다. 하여튼 일반 협동조합들 중에서도 일반 협동조합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냥 기업이에요. 그냥 일반 협동조합도 요즘은 그것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직 변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고 알고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선 구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 알고 계시고 자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인데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1원 이상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출자금에 대한 하한선이 따로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인적 구성에 대한 하한선은 5명이다. 수백 수천 명이 가도 괜찮지만 어찌됐건 이제 5명 이상이 모인 합법적인 동업사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5명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동업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친하게 지내다가도 이게 그 돈이 얽히면서 이제 싸우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5명 모으기 어렵습니다. 내 빼고 4명을 더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가족 관계로 구성돼도 됩니다. 그렇지만 가족 관계로 구성된들 그건 그냥 가족회사지 굳이 협동조합 만드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죠? 협동조합의 지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사실 저는 그럴 경우에는 만드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협동조합의 특징이 크게 5가지로 구분돼요. 상법상 회사 뭐 어쨌든 법인이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의결권 돈을 누가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한 표밖에 행사 못한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사장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의결권 한 표밖에 없어요. 그리고 출자와 무관하게 이게 협동조합은 총 출자금의 30% 이상을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돈도 더 못 내게 돼 있어요. 물론 더 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낸다 한들 표결권이 더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의결권이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배당도 돈 많이 냈다고 해서 출자 배당이 더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많이 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5명이나 6명이나 구성되더라도 n분의 1로 나누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숫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5명에서 뭐 요즘에 한 7명 요 정도가 제일 많이 창업을 하시더라고요. 책임, 출자 자산에 한해서만 유한 책임이다. 그러니까 출자금에까지만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책임 소재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고, 누구나 가입과 탈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열려있는 조직이긴 하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열려있는 조직이라 하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협동조합 정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관에 보면은 누구는 안 돼. 이런 말은 안 되지만 이러한 사람은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긍정형으로 자격 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입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면서 이제 우리 조합원을 둘 수 있고. 근데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긴 한데 쫓아낼 수도 있죠. 당연히 마음에 안 들면. 네. 그런 거는 이제 회원들 잘라내기 위해서 총회를 거쳐가지고 의결 과정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 돼갖고 사실 민사도 나오고 막 그 법원에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자발적으로 가입과 탈퇴하는 것들 유도하는 분위기가 좀 많죠. 배당은 투자 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 등에 따른 배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아무리 많이 낸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은 1년 동안 사업을 딱 하면 그 소위 말하는 그 단기 순이익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니면 순이익 이런 걸 들어보셨잖아요. 순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적립을 합니다. 10분의 1 정도 법정 적립금. 그리고 우리가 이 협동조합이 오래 가는 게 사실 우리도 오래 가는 거다라는 판단에서 협동조합은 임의 적립금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언젠가 필요할지 모를 때를 대비해서 적립해 두는 거, 그 두 번의 장치를 거친 다음에 이제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하는데 출자 배당이 아니고 이용 실적 등에 따른 배당이라고 해서 이용보 배당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 협동조합 위해서 아까 소비자 같은 경우 소비자 조합원들로 구성된 데는 그 협동조합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오는 것, 많이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누가 더 많이 이용하고 기여했느냐를 우리 자체 협동조합에 규정 같은 걸 둬서 누가 더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배당을 나눠주고, 마지막에 출자 배당은 있는데 그 금리 수준으로 이자만 조금 줍니다. 그래서 거의 배당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용고 예를 들면 이제 농협 주유소 같은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농협 주유소가 일반 SK 주유소라든지 S-오일 이런 데보다 기름값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게 이제 조합원들이 이권 보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조합원들은 그 농협 주유소를 누가 더 거기 가서 기름을 많이 넣느냐 가지고 연말에 배당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비조합원들이 이제 농협 주유소를 이용했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느끼지만 조합원들은 언젠가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약간을 더 내더라도 훨씬 자기들한테 이익이죠. 그래서 줄 서서 그러니까 좀 시골로 가다 보면 농협 주유소에 줄 서서 기름 넣고 하는 적들도,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든 거고요. 그리고 배당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전에 이제 연말에 1년 동안 사업해서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사업 성과를 다 보고 내년도에 한 4월달 정도에 나오는 그 실적을 보고 나눠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당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더 떼거든요. 15.4% 정도를 더 뗍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 운영하다 보면은 배당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기여한 것들을 임금이나 보수 규정 같은 거, 성과급 이런 것들로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세금을 4.4% 정도만 떼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그때 그런 걸 다 나눠버리면은 1년 동안 사업하는데 좀 무리가 있겠지만, 아까 서울우유처럼 한 10월, 11월쯤 되면 우리가 대충 얼마 정도 남겠구나 라고 해서 미리 좀 툭툭 털어버리면 다음에 이제 매출 혹은 이제 순이익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 세금을 조금 덜 내는 방식으로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을 해줄 수 있다. 굳이 배당만이 그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배당도 세금을 더 뗀다는 거죠. 최대한 덜 내게 우리 조합원들한테 돌려주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나왔지만 이제서야 나왔네요.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형태는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비영리법인에 가까운 혹은 이제 같은 그 법적 자격 갖고 있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고요. 여기 주식회사처럼 이제 일반 협동조합은 단순한 신고만 거치면 되는 일반 협동조합, 주식회사에 가까운 영리법인이죠. 그래서 중앙부처에다가 이제 사단법인도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사단법인이거든요. 저희는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는 이제 이렇게 지역의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 혹은 기업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가를 받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분야에 따라서 뭐 국토교통부, 뭐 보건복지부, 뭐 고용노동부, 뭐 여러 부처로 우리가 사업 내용과 관련된 쪽에 중앙부처로 서류를 쫙 작성해서 올리면 여기서 이제 실사도 나오고 서류 검토한 다음에 이제 인가를 내려주는 거죠. 통상적으로 한 석 달에서 길게는 넉 달, 최장 이제 뭐 60일, 60일에서 12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60일, 60일, 120일이면 좀 넉 달 정도 되네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이제 되게 관대하게 예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지 않아서 부처 간에 막 서류 올리면은 뭐 그런 얘기 많이 봤잖아요. 그 개그 프로에도 나왔지만 조금만 우리 부처 아닌 거면은 우리 부처에서 처리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민원들. 이거 국토교통부인데 뭐 교육사업에 가깝는데 교육부로 보내버리고 막 그 서류들이 막 표류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게 한 3년, 4년 지나오면서 담당자들도 생기고 그 사업 분야의 직업군들이 대략적으로 좀 정해지면서 신속하게 좀 업무 처리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준비해갖고 준비하는 시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올린 다음에 2달 이내에 그냥 인가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 만들 때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요. 협동조합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그 주식회사랑 사회적 협동조합은 바로 구분이 가잖아요. 영리법인이고 이거는 비영리법인이고 여기 보면은 같은 협동조합이라도 소비자, 생산자, 직원 이렇게 세 개로 일단 구분되어 있는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쵸? 누가 조합원 맞냐? 이거거든요, 결국. 자, 그래서 100만 원 1년 동안 사업해서 매출액이 발생됐으면 이 100만 원이 사실 순이익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75만 원 정도가 나가고 나서 한 25만 원 정도가 남았으면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법인 성격들이 조금 나뉘더라는 거죠. 주식회사는 당연히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해서 돌려드리는 거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이 25만 원을 가지고 좋은 일 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일자리를 만든다라든지 뭐 서비스를 확충한다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뭔가 기부라든지 공익사업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그 돈을 쓰고요. 소비자 협동조합은 소비자들이 주인인 협동조합이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 유기농 매장 같은 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을 조합원들한테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죠. 그죠? 가격을 인하시켜서. 생산자 같은 경우는 아까 서울 예를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사올 때 더 비싸게 사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조합원이고 주인이니까 월급을 더 올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라든지 금융협동조합은 아까 새마을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이해관계자 소비자 그 협동조합 안에 이해관계자는 소비자, 생산자, 직원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 뭐 이렇게 좀 대충 나뉘는데요. 이 2개 이상의 그 이해관계자가 섞여 있으면 다중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그 생협 매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이제 소비자들이지만 괜찮은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생산자들도 때로는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해관계자가 2 이상이 섞여 있죠. 그래서 다중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그대로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근로자 이러한 어떤 기대 효과들 뭐 알기 쉽게 한 번 더 정리해 놓은 것이고 장점은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아까 전에 이제 질 좋은 농산물을 싸게 살 수도 있다. 혹은 이제 지역 어찌됐건 협동조합은 지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판매는 전국적으로 할 수 있지만 원재료를 구매한다라든지 직원을 고용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기업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대기업은 지역에서 수익을 많이 얻어가도 본사에 서울로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다가 따로 뭐 세금 떼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대구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 하나 들어왔는데 혹시 뭐 들어보셨나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대구 현지법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돈 벌면은 대구에 세금 내고 올라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지법인 뭐 이런 것들도 다른 데들은 그렇게 안 써놓은 데는 다들 본사로 다 올라간다는 얘기고 돈 벌어갖고 다른 구조인 거죠. 하지만 협동조합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이제 협동조합 핵심 모토가 혼자 가면 이제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사실 이게 협동조합의 가장 큰 강점이자 가치인 거죠. 그래서 오래오래 일하는 협동조합이
오래오래 이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사실 이게 목적입니다. 단점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뭐 개 둘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고 했지만 아직까지 협동의 방식에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사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사업을 하면 이 사실상 돈 금전 관계에 얽히니까 조금 더 내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제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아닌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주식회사에 가까운 협동조합들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과 얼마 만에 공고를 딱 내갖고 사업비 뭐 쓸지 계획안을 딱 내라고 한 게 한 2, 3주만 있다가 공고를 냈다가 내라고 하는데 사실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의사결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총회를 통해서 혹은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근데 이제 곰곰 생각해보면 이제 듣고 있다가 나는 저 생각 아닌데 내가 지금 말하면 분위기 이상할 것 같고 침묵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그쵸? 뭐 그런 분들이 사실상 저 사람이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뭐라고 하면 내가 지금 좀 그렇지 않을까 약간 이런 소심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침묵하는 다수 분들이 많으신 곳들이 결국은 이렇게 갈등을 빚어서 뭐 이렇게 잠수 타시고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협동조합 갈등 없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로 지금 전국적으로 보고 있는 갈등 관리 이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실까? 근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긴 하는데 제일 갈등 관리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협동조합해서 돈이 잘 벌리면 좀 낫더라고요. 그 사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이제 외국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뭐 소위 말하는 그 책으로 공부하는 것들 그 이념이나 이론 중심으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광주나 전라도 쪽 가면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협동조합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뭐 생협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좀 밸런스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만나서 뭐 백날 얘기는 하긴 하는데 만나서 시간 쓰고 뭐 하는데 우리가 이거 왜 모였지? 막 이런 거. 결국은 돈 버는 거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 가면은 돈 안 벌려서 안 나간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왜 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하면은 왜 하는 당연히 왜 해서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 고민들이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재원 조달이 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돈이 아까 제가 출자금을 많이 낸들 나한테 뭔가 이득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못 내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제 협동조합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것들도 좀 한계가 있고 특정한 누군가가 이제 그 개인 대출 얻어갖고 여기다 넣는 것도 그렇고 재원 조달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항상 어려움이에요. 지금도 이번에 이제 실태조사 같은 걸 할 때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파악한 작업들도 이루어질 정도로 뭔가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북이 등에 탄 달팽이처럼 뭔가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하지 않아도 뭔가 협동조합의 이득을 조금씩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사업에 열의가 별로 없으시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제 많아지면 협동조합 운영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뭐 가볍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랑 어떤 사람이랑 사업할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마침 여기 주식회사 청초라고 있네요. 여기 청소 반격하는데 여기도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전환이 됐나 아니면 전환했는가 그럴 겁니다. 여기도 이제 안 했나요? 예, 하고 있나 그럴 겁니다. 여기도 이제 청소 방역 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의 시장이 많이 이제 우리 사업 파트너인데 이제 그쪽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경쟁적 우위에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비영리법인들 전환 시계 본다고 잠깐 봤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로치데일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그렇게 이제 뭐 그 해외에선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유엔에서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2008년도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불황으로 이어진 그런 경우인데 그때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다 문 닫고 막 해고하고 구조조정하고 막 이랬대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살아남는 곳들이 협동조합이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스페인에 좀 이따 사례로 나오겠지만 거기는 이제 그렇게 힘들 때 아까 전에 제가
협동조합은 10분의 1, 또 임의정리, 법정정리급, 임의정리급 이런 걸 둬가지고 그때 해고를 안 하고 최근에 이제 그 금융위기 때 그 한 명이 일하고 아까 2년 일하고 1년 쉬는 약간 이런 돌아가면서 1년씩 쉬는 안식년을 가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임금의 80%를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반드시 복직시키는 돌아가면서 쉬는 1년씩. 그때 가사일도 돌보고 취미생활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임금의 80% 이러면 기본급의 80% 갖고 얼마 안 되잖아요. 세금 덜 내려고 막 이렇게 수당 형태로 막 돌려놓고 있는데 외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막 그런 편법을 쓴다라기보다는 이제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으로 나가는 임금 체계가 좀 잘 갖춰져 있어서 괜찮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으로 1년 동안 자기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굉장히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버텨냈던 기업들이 결국은 왜 위기일 때 더 많이 고용하고 더 투자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이제 경제는 사이클이 있어서 다시 이제 좋아지는 국면이 있거든요. 그때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강점이었었기 때문에 협동조합들이 버텨냈었던 부분들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아무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법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국민의당에가 있지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새천년민주당이었는데 그때 손학규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다른 뭐 그 협동조합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많이 공감했지만 그때 이제 법을 부랴부랴 만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그 일반인들이 만들었을 때 가장 처음에 겪을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2014년 이때 만들어진 기업들 중에 제대로 사업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찌됐건 이제 국내에 이제 법적 기반이 없다가 2012년도에 이제 12월 1일날 시행됐었던 이 협동조합 기본법 때문에 그 전에 수협, 뭐 새마을금고, 한살림, 아이쿡 같은 개별법, 특별법들로만 만들어지던 협동조합 외에 지금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이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된 거죠. 관련해서 법적 그 기본법에 대한 사항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은 개인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한 사람의 조합원이 혹은 이제 조합원의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게 개인만이 아니고 법인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4명에 뭐 주식회사 하나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법인 4명에 협동조합 하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협동조합 연합회라고 하는 거는 협동조합 3개가 모여서 연합회라고 하는 새로운 법인을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작년까지 없다가 이제 작년에 2개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보통 이제 요즘에 그 진로 교육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직업 교육 학생들 대상으로 청소년들 진로 교육 같은 거 하는 협동조합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협동조합은 딱 하는 프로그램들이 딱 진로 교육에 좀 한정돼 있죠. 근데 그 기업만 갖고는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못 뚫어내는 거예요. 프로그램 전문성도 부족하고 다양성도 부족하고 교육청 같은 데들은 어느 한 군데 딱 줘갖고 거기서 뭐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딱 만들어서 언제 납품해주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조합을 막 해서 해주길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로교육하는 협동조합 하나 그리고 이제 국악교육하는 프로그램 국악교육하는 협동조합 하나 그리고 이제 그 역할극, 연극 같은 거 하는 심리 연극 같은 거 하는 협동조합 하나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 연합회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경주에 이제 개 데리고 협동조합 애견 서비스 동물 체험 이런 거 하는 협동조합까지 이제 올해 이제 가입해서 이제 4개 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연합회 이제 그런 것들은 연합회라고 하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뚫어내기 힘든 시장을 뚫어내기 위해서 뭉친 거죠. 협동조합은 뭉치고 협업하고가 강점이거든요. 자, 그게 이제 협동조합 연합회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똑같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영리법인이라 그랬죠. 근데 영리법인들이지만 때로는 비영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뭉치는 경우죠.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영리법인 5개가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무슨 입찰 같은 걸로 큰 사업을 하나 받아와서 이 일반 협동조합들이 나눠서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영리사업은 우리 협동조합에서 여기저기 하고 비영리사업은 이 연합회에서 받아온 사업들을 가지고 나눠서 좀 가지는 뭐 그런 거.
사회적 협동조합도 3개 이상이 뭉치면 연합회라고 하는 또 다른 법인을 하나 만들 수 있다 정도.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외국에는 이렇게 협동조합이 또 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 협동조합이 또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대기업화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많이 그런 그 규모까지 발전된 곳은 없습니다. 기재부가 총괄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에서 이제 아까 국토교통부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인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일반 협동조합을 신고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경주시청에 갖다 내면은 신고하고 땡이에요. 그럼 바로 신고 확인증 같은 걸 주면 이제 등기하고 사업자 등록증 내서 사업하면 끝이거든요. 어찌됐건 이제 이러한 부처들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저희는 이제 중간 지원기관이라서 뭐 인가 지원도 하고 현장 실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협동조합과 이게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비영리법인인데요. 신고와 인가 차이가 있고요.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그 공익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적 그 법인의 특성 때문에 공익사업을 반드시 40% 이상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익사업이라 함이 이제 뭐 돈 번 거에 대해서 40% 어디 기부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회적 기업처럼 비슷합니다. 이제 그 우리가 전체 매출액 중에 유형이 몇 가지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도 보면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뭐 그 혼합형, 뭐 기타형 뭐 이렇게 몇 가지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유형이 좀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매출액 중에 지역에서 무슨 공모사업, 뭐 위탁사업, 뭐 이런 거를 받는 게 매출액의 40% 이상만 차지해도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했다고 봐주거든요. 뭐냐면은 지역에서 나오는 공모사업이나 지역의 위탁사업들은 그 사업 자체가 이미 공익적이다라는 거죠. 그 대부분 이제 위탁사업이나 경상보조사업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수행한 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그 지역의 공익사업을 몇 % 이상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형 같은 경우에도 전체 고용 인원의 취약계층 숫자 비율인 거죠. 그게 40%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사회 공헌형 같은 뭐 이런 유형의 뭐 20% 뭐 몇십 프로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높죠. 요건이. 그리고 뭐 숫자로도 구분하기도 하지만 전체 임금 기준으로 해서 그 취약계층한테 나가는 임금이 전체 임금의 40% 이상만 돼도 이거를 충족하고 있다고 봐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그렇게 다르죠, 그죠? 돈 많이 기부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랑 좀 다른 관점입니다. 경영공시는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사항인 거고 법정 적립금은 많이 적립해야 된다. 이 총 출자금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적립해뒀다가 쓰면 돼요. 필요할 때. 네. 3배 될 때까지만 모아라. 열심히 모아라. 모으다가 중간에 필요한 데 있으면 쓰면 돼요. 3배 되고 나서 넘으면 써라 이 말이 아니고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쓰라는 거예요. 잉여해 두시라는 거죠. 배당은 배당이 안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 안 됩니다. 이 좋은 일 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근데 배당이 아니더라도 기여도를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임금이라든지 보수 혹은 성과급 뭐 이런 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돌려드리면 됩니다. 청산하게 되면 국고에 기속되죠. 이거는 모든 비영리법인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나머지 일반 협동조합들은 우리가 왜 주식회사 만들었다고 어디서 막 나와갖고 불법적인 걸 하지 않는데 뭐 관리감독 나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협동조합 만든다고 해갖고 어디서 찾아와갖고 왜 너네 사업 제대로 안 하고 있냐? 5명으로 조합은 만들었는데 왜 지금 4명이야? 이런 거 말 못하거든요.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나와서 뭐 이렇게 공고할 수 있는 게 다지 사실상 이제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할 만한 그 인력도 없고 이 많은 숫자들이 사업이 어려워갖고 내가 지금 조합원이 1명 나가서 못 들어오는 것도 서러운데 여기 와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그 공무원이라고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무원 계시진 않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만 이제 몇 가지 유형이 더 있다. 아까 일반 협동조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에서 나오는 사업을 주로 하는 협동조합, 취약계층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주로 하는, 취약계층 고용하는, 위탁사업을 주로 하는, 왜냐하면 아까 사회적 협동조합한테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괜찮은 공익사업을 위탁 주는 게 주는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탁 사업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 외에는 이제 그 밖에 공익 증진형처럼 공익 사업 관련된 유형이 있고 절차입니다. 발기인 모집 5명 이상이 모여갖고 우리 사업장, 우리 협동조합 이름은 뭐 막 이런 거 막 적어놓은 14가지 필수 기재 사항이 있는 정관 작성하고 모여갖고 네가 이사장하고 네가 이사하고 감사하고 정관 오케이 하고 사업계획서, 수지 예산서 이런 몇 가지 서류들을 의결합니다. 출자금 얼마 하자. 두드리고 난 다음에 11가지 정도 되는 설립 신고 서류를 작성해서 그 시군에 경주는 무슨 일자리 뭐 이런 과겠죠. 뭐 거기다 갖다 내면은 설립 신고 확인증이라고 하는 거를 14일 이내에 이사장한테 여기서 이사장 선출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받아들고 출자금 내기로 한 사람들 다 출자금 완납하시라라고 이사장 개인명의 통장에다가 출자금이 다 들어오고 나면 21일 이내에 이제 등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끝나고 나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서 사업하시면 돼요. 요 과정이 불과 또 부랴부랴 하면은 한 3주 안에 다 끝납니다. 사업자 내는 것까지 오래 안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무슨 사업을 누구랑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길게 하셨다가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만들고 나서 고치면 부담스럽잖아요. 정관 같은 거 나중에 바뀌면 등기 다 새로 해야 되고 신고 변경 등기 뭐 이런 것도 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그러니까 2중일 3중일 하니까 미리 다 잘 정해 놓으시고 하시라. 사회적 협동조합은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아까 이해관계자,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직원, 자원봉사자 뭐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최소한 2가지 이상으로 섞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까 예를 들어 서울우유 같은 경우만 생각하더라도 주로 이제 생산자들이 조합원이겠지만 서울우유를 가공하고 하는 사람들은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괜찮은 생협, 소비 생협 같은 경우에도 생산자랑 소비자랑 같이 조합원인 경우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자가 최소한 다르게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총회 의결에서 중앙부처에다가 설립서를 12가지 설립인가 서류를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뭐 길어도 이제 60일에서 이제 120일 이내에 관련해서 인가증이 나오면 인계받아서 출자금 완납하고 등기하시고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자 등록증 내서 사업하시면 돼요. 다 말씀드렸죠. 처리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지만 뭐 어쨌든 이제 서류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게 뭐 불충분해서 60일로 한 번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0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넉 달 정도까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아까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요게 이해관계자입니다. 아까 2 이상의 이해관계자라고 했었을 때 요렇게 구분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먹거리 지키기 운동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인 거죠. 한살림 중심의 생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비생협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협동조합이죠. 뭐 이런 건 중요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들이다. 캐나다 등산장비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옛날에 이게 사례를 뭐 일부러 좀 든 거는 이제 전 국민의 한 30% 이상인가 하여튼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 협동조합에 다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캐나다라고 하는 토론토라고 하는 지방에서 산악 장비를 구하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경 넘어가갖고 미국까지 넘어가갖고 사갖고 왔는데 중간에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걸릴까봐 이제 막 일부러 한 것처럼 막 만들어갖고 넘어오고 했는데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대량 구매해서 괜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해서 만들었었던 거고, 요건 이제 상조거든요, 상조. 누구나 한 번은 꼭 이용한다는 상조. 이런 것들을 요즘에 이제 상조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떡집도 있고, 뭐 고깃집도 있고, 막 누군가 돌아가시면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안 좋은 날 싸움 나는 경우들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 거품을 없애는 거죠. 이용객들이 거품을 괜찮은 공급자들을 우리 거래처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조합원으로 함께 해서 이런 것들 소비자들이 다만 이제 더 주체인 것이다.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생산자들이 특히 사업자들이 모여서 이건 외국 사례인데
우리나라 사례를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대한한약협동조합은 이제 경북에서 한약, 전국에서 그래도 한약이 제일 많이 난다라고 하는 곳이 영천입니다. 영천. 영천에 전국의 10개 지역 15개 한약 도매상들이 영천에다가 공장을 하나 짓고 생산 라인 깔고 대량으로 한약을 사서 세척하고 소분해갖고 우리 15개 도매상들이 이제 각각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매해가는 거죠. 많이 사니까 싸게 살 수 있고, 그죠? 함께 가공하고 포장하니까 훨씬 더 이제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그죠? 이 생산자들이 시중에서 나온 다양한 어떤 혹은 대기업 중심의 상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이용하죠. 이거는 이제 별도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들이 제일 많은 이유가 소상공인 시장공단에서 나오는 묻지마 2억 정도, 1억,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2억, 작년부터 이제 1억 지원하던 소상공인 공단에서 나오는 협업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개인 사업자들이 5명, 그리고 이제 6명 이상일 경우에 80% 이상의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 협동조합만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1억 정도 누군가 이렇게 준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사실 사업 초기 자금으로 크거든요. 그 사업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체 협동조합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사업자 협동조합이에요. 그런 지원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데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례를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원재료를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구매가 와갖고 판매하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빵 만드는 개인 사업자들이 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해 갖고 와서 이용한다라거나 어쨌든 이제 공동으로 구매해서 가격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요. 코사마트처럼 물류나 유통 쪽으로 뭔가 이렇게 조합원 편익을 위해서 가격 경쟁을 만든 사업자 협동조합 중에서도 조금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는 거죠. 공동 판매형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제화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뭐 여기가 되게 잘 돼서 놓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수제화를 만들어 파는데 내가 잘 만드는 수제화 스타일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옆집의 가게에서 수제화 잘 만드는 스타일이 있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수제화들이, 질 좋은 수제화들이 다양하게 많이 전시되어 있으면 하나 살 거 2개 살 수도 있고 또 거기만 계속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품들이 좀 다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점, 그리고 나만의 매장으로 갖기에는 이제 임대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지만 고르게 조금씩 내서 하나의 판매 전용 매장을 만들면 비용이 덜 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공동 판매형, 뭐 서울에 가면 뭐 공동 가방하는 협동,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요즘에 내가 만든 브랜드, 나만 내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꼭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팔면 공신력이 좀 떨어지지만, 여러 수제화 장인들이 모여갖고 공동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훨씬 더 전문성이라든지 제품의 질에 대해서도 사실 좀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 브랜드를 만든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들 많이 봤을 겁니다. 뭐 카페형 공간 같은 데다가 예술 작품들 전시해놓고 판매하기도 하고 차도 팔고 뭐 이런 거, 빵집도 하고, 이런 것들을 빵 만드는 사람, 커피 하는 사람, 도자기 그림 만드는 사람, 공예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공동 하나의 공간에서 함께 우리 물건들을 파는 곳들인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공동 생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좀 잘 되고 있는 곳들이 약간 이런 사례들이에요. 아까 전에 그런 협업화 지원 사업으로 1억 혹은 그전에는 2억 정도 받아서 뭘 했냐면, 개인 세탁소들이 대형 세탁기를 하나 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늘상 가동할 정도의 우리 이용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기계를 한 번 돌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출자해가지고 이 사업비 지원 별도로 좀 받아가지고 큰 공간을 마련하고 이 큰 세탁기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이불이라든지 드라이 클리닝 뭐 이런 거 한꺼번에 잘 되는 좀 진짜 좋은 그런 어떤 기계 사업장 마련해갖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때. 그게 이제 그나마 사업자 협동조합 중에 제일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세탁소 중에서 이거 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몇 개 있습니다. 예. 서구 맛빵 같은 경우도 이제 동네 빵집 하시는 분들이 모이셔갖고 빵인데도 왜
내가 잘 만드는 빵은 있지만 이제 기계로 만들었을 때 대량으로 잘 나오면서 막 요즘 기계도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그 일손도 부족하고 하니까 어떠한 특정한 빵들이 잘 나오는 어떤 큰 기계를 사갖고 그 빵집들이 물론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뭐 서구라 하더라도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나눠져 있겠죠. 거기서 이제 거기서 빵 라인을 어떤 사람 정기적으로 우리 그 조합원들이 이용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빵들 사갖고 와서 자기네 빵 가게도 가고 시장이 안 겹치니까 같이 모여서 뭐 이런 빵 생산 라인 같은 것들 공동 제빵 작업장 같은 걸 만들기도 해요. 제빵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 공간이 되게 넓지 않으면 마련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예. 되게 큰 빵들은 뭐 그런 경우들이 있고.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최근에 이제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핫도그 요즘에 좀 많이 경주에도 있나요? 있죠? 뭐 없나요? 핫도그? 있어요? 아리랑 핫도그, 뭐 무슨 핫도그, 이 전부 다 이거 이제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핫도그 시장 가서 먹던 그 핫도그 말고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1,000원, 2,000원, 비싼 건 3,000원까지 하는데 굉장히 내용물이 충실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것들을 레시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형태로 청년협동 부산인가 뭐 그럴 건데 이게 16년도 설립했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저는 뭐 대구 살지만 저희 집 앞에 2개나 있어요. 아리랑 핫도그가 있고 또 무슨 핫도그가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좀 이게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입니다. 예, 요즘에 원래 프랜차이즈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뭐 말만 뭐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하면서 공동 브랜드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같은 겁니다. 예. 프랜차이즈. 여기 이제 개인 사업자가 그 사업자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지원 협동조합 그 경주에도 쿱택시 있죠. 예. 있잖아요. 저 오다 봤는데요. 예, 있고. 요건 카페 하는데 심리 상담사들이 모여갖고 이제 카페형 공간에서 심리 상담하는 것. 직원들이죠. 여기는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면서 예,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페인에 있는 에로스키라고 하는 데인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같은 개념이에요. 협동조합인데 가면 이제 생산자들 여기에 그 판매하는 질 좋은 생필품이라든지 농산물들을 공급하는 생산자들 그리고 판매하는 직원들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다중 이해관계자인 거죠. 뭐 인쿱 영어교육 협동조합은 사업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좀 약간 특이한 모델이라서 그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아이가 영어를 안 쓰게 되면서 영어를 잊어버리는 것. 이게 제일 큰 걱정인데 그 영어를 자주 쓸 수 있도록 학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서울 같은 데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엄마들이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좀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엄마들도 모아놓고 우리나라 엄마들한테 이제 영어를 아이에게 가르치는 방법도 가르치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 자연스럽게 영어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아이와 엄마 모두 다 이제 그 이 중에는 생산하기도 하고 소비자, 엄마이면서 생산자이기도 하고 엄마이면서 소비자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도 있다라는 거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하는 곳인데 뭐 공동 육아하는 곳, 어린이집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모이셔가지고 이제 공동 육아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많이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에이즈 관련해서 퇴치 혹은 이제 직업 재활 혹은 이제 그분들 갱생 뭐 이런 걸 돕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카페를 운영해서 얻은 수익금을 그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돌려드리고 있죠. 그런 식의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한 40% 정도인 거죠. 의료복지사업은 이제 병원 만드는 겁니다. 이제 병원이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혹은 이제 너무 가격 거품이 심하다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병원은 자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니까 그 만들려고 준비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 내과 의사가 한 달에 한 1,200만 원 정도 받아가더라고요. 월급이 그 정도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있는 데들이 이제 그 한의원들이 있고 최근 3년간 이제 전국적으로 의료 사업이 인가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몇 개 생겨난 곳들이 있죠. 치과 같은데. 특히 임플란트 같은 거라든지 틀니 이런 것들은 엄청 이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때 이제 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때 조합원이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혜택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고용한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그렇죠. 그 나의 치료를 돌봐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비조합원들은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의료 민영화 이런 거 가지고 이슈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인가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사무장 병원 이런 거 좀 제한하고 있는 분위기랑 맞물려서 좀 인가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설립 서류 이런 것들은 뭐 아까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고 뭐 예.